제가 볼 때는 지금 수원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는 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진 것 같고. 네. 더 이상 빠질 거라는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설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세장입니다. 보통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하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책을 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책이 먼저가 아니라 제일 많이 접하시고 오시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뭐 책도 보고 뭐 카페나 이런 블로그도 또 찾아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강의를 또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부동산 관련 카페 보고서 강의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 336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결국 336으로 와라 이제 이런 얘기긴 한데 공부할 때 이렇게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방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쵸. 오로지 뭐 책하고 카페, 그렇지. 뭐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면서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너무 영상들이 많으니까 물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분에 부동산 쪽 관심 갖는 분들 되게 많아진 건 맞고요. 뭐 경매 쪽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요즘엔 배울 게 많으니까 사실은 접근하기 쉬워요. 그래서 맞아요. 다양하게 경매, 공매, 금매 할 것 없이 이제 부동산 투자까지 요즘은 뭐 부동산 임장 보고서 쓰는 법 이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들으면 되죠. 네, 들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듣죠. 열심히 들어. 그게 뭔 문제야? 열심히 들으면 되잖아. 아니 학교 때 그렇게 안 하던 공부를 그렇게 돈 들여 열심히 하셔놓고서 근데 결국에는 공부에서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실천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만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 만족? 나 강의 들었어. 그렇지.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하는 행위를 이제 실천하셔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수업만 듣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만 듣고 앉아있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난 할 거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없어. 결과가 없다 보니까 보통 보면요. 나중에는 결국 뭐 컨설팅으로 빠지거나 맞아요. 남들이 찍어주는 물건 그냥 같이 하거나 그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한테 와가지고도 물건을 찍어주기 원하시는 분도 있죠.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뭘 사야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 336 특징상 또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컨설팅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스스로 찾으세요거든요. 스스로 찾으려면 우리 336의 모토 중에 하나가 앞마당 결정하는 건데 앞마당을 결정하려고 보면 그 앞마당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앞마당에 대한 지역 분석 내지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 건가요, 그게?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느낌으로 투자하는 그냥 막연히 저희가 좋을 것 같아. 막연히 좋아. 오를 것 같아. 이런 투자를 좀 지양하자는 거죠. 아니면 이제 지나가던 고수가 찍어줬어. 아니면 뭐 어디 뭐 유튜브에 뭐 자칭 고수가 찍어줬어. 아니면 무슨 카페에서 여기가 좋다고 했어. 맞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너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데이터 같은 걸 어떤 걸 본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도 일종의 하나의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을 사는 건 어차피 사람이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몰리는데 일자리가 많은데 이런 곳일수록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탄력이 더 있을 거고요. 그건 그냥 그 동네 가가지고 막 서 있으면 느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이 들어온지 안 들어오는지? 오래 서 있어야 될걸요? 한 1년 내내 서 있어. 그러니까. 비바람 맞으면서 그럼 저기네 옛날에 그 은행나무 침대처럼 그렇죠. 그 무슨 장군이지? 은행나무 침대 나왔던 그 신현준 장군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되게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PD는 모르는 것 같아. 뭐 진짜 몰라요? 이 양반들이 표정이 진심이야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은행나무 침대를 모르지? 저도 모를래요. 모를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예측하고요. 어떤 근거에 의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데이터를 조금 이제 활용을 좀 해보자는. 그러려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내가 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고 또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조금 더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네? 아니요. 안 돼? 데이터만 가지고 하면 안 되면 뭘 더 해야 돼요? 일단 그래도 마지막은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데이터 만능주의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무리 최신 자료라 하더라도 일주일 전, 뭐 한 달 전, 어떤 건 뭐 1년 전, 뭐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현장에 나가서 정말 내가 그 데이터를 보고 예측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 발품 팔아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올렸던 영상 중에 한 3, 4년 됐나? 현장 임장 다니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 요즘은 인터넷 다 있는데 누가 봤어요.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임장하냐? 제 틀딱이다 이러면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네.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것만 보고 아 저게 정말 맞겠다, 내 의사결정이 맞겠다라고 확신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 들 겁니다. 데이터 분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인구 통계에 관한 자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어디서 봐요, 이렇게?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런 일을 맡아보는 우리 해당 부서들 있잖아요. 부서들에서 통계에 관한 자료들은 이제 행안부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는 게 뭐 국토부. 국토 진짜 많이 본다. 실거래가 돼가지고. 실거래가 많이 보시잖아요. 뭐 기재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감정원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갖고 이제 보통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가 그런 자료들은 잘 돼 있는 건가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왜 조선왕조 500년 세종실록지일지처럼 기록의 문화, 민족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기록을 많이 하나 봐요. 설마님 또 역사 얘기하시면 새끼를 빠지면 안 되죠. 그런 데이터랑 또 뭘 또 보시나요? 그런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뭐 다 이렇게 보기 좋게 가공이 돼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좀 왠지 보면 불친절해. 엑셀 파일로 나올 게 우리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갖고는 이게 뭔 소리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일종의 좀 가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니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 것들을 되게 보기 편하게 일단 가공을 거쳐서 그래프로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또 사이트들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참 많이 할 때는 KB 정도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KB 말고도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KB도 물론이고요. 요즘엔 뭐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게 뭐 호갱노, 직방, 그다음에 뭐 아실도 많이 봤어요. 부동산 지인 엄청나게 많아요. 일종의 프로테크 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말을 쓰더라. 프로테크 뭔 소리야? 프로퍼티는 뭐 자산에다가 테크놀로지 그게 뭐 합쳐진 용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엑셀을 잘 해서 그런 뭐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아도 편하게 조회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사이트가 있고 정보가 되게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걸 보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된다로 끝나면 이제 다들 보면 된다고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서 오늘 모신 김에 아예 실제 사례 지역 하나를 딱 정해놓고요. 그 지역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을 한번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을 거야. 하지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보자라고 오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한 동네가 어딘가요? 요즘에 서울하고 수도권들이 조금 이제 분위기들이 조금 살아나는 듯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수원. 경기도의 이제 도청 소재지죠. 그래서 수원. 오늘은 수원 얘기를 좀 가볍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볍게? 근데 PPT 준비한 게 100점이 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준비는 했는데요. 자 오늘 수원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즉 여러분들 흔히 그거 궁금하잖아요. 얼른 들어갈까? 조금 기다려볼까? 또는 올랐는지, 고점인지, 저점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라는 관점하에서 오늘 한번 분석해본 다음에 그 결론을 내줄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 이 영상을요 쭉 넘겨서 맨 마지막만 봐도 돼, 사실은. 하지만 중간을 들어야겠죠? 자, 그럼 수원이란 동네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딘 줄 알아야 되니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남부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또 지나가고 경기 남부의 거의 중심 도시네요. 그리고 또 뭐 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경부,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평택 파주고속도로 이렇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적으로는 되게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원 자체가 이미 오래된 도시이긴 하죠. 조선시대부터 쭉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한양 도성 밑에 남쪽에 있는 경기도의 축을 이루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네가 낡았어요. 뭐 오래된 지역도 있고 또 새로 개발돼서 신도시급 또 지역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일자리 또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럼 수원은 또 이제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수원은 크게 구가 이제 4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안구, 건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크게 4개 구로 이루어진 도시고요. 4개 구가 되면 구가 꽤 큰데 이게 다 자치구예요? 자치구는 아니고 그냥 이제 행정구역 구인 거죠? 행정구역 구분이 돼. 얘가 이제 그 광역시는 아닌 거네, 그러니까. 근데 광역시는 아닌데 보니까 이번에 특례시란 말을 썼던데 광역시랑 다른 거야, 특례시는? 광역시이고 싶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광역시급들 뭐 울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광주나 이런 데보다도 인구도 훨씬 더 많거든요. 울산보다 많네요. 그리고 써야 되는 예산도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광역시에 준하는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운영이나 아니면 대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기 위해서 좀 광역시에 준하는 어떤 행정적 그런 재정적 권한을 좀 부여받는 게 이제 특례시
하거든요. 예. 규모는 커졌는데 네. 그렇다고 단순 시로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죠. 또 광역시로 하자니 자꾸만 광역시를 쪼개버리면 도가 점점점 빈껍데기만 남아. 네. 그러니까 아마 더 이상 인구가 늘고 독립적인 예산을 쓰더라도 광역시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할 수는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특례시라는 이제 또 애매모호한 걸 하나 만들었네요. 그래서 작년 한 1월 13일부터 이제 특례시에 예,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는 뭐 명칭만 부여받음이라고 해놨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그냥 니네 특례시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권한이나 재정적인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뭘 할지는 모르겠다. 예, 기초단체랑 아니면 이제 광역시랑 어떤 중간급 정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세상님이 정해놓으신 8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로 어떤 지역 분석을 할 때 일단 봐야 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지금의 수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 건지 아직 뭐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 뭐 바닥인 건지 요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이 수원은 어디쯤 왔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심리가 어떤가,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요게 가장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KB 통계에서 나오는 이제 지수 중에 이제 매수 매도 심리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뜬 거죠? 네. 저게 그 심리 지표라는 건데. 지금 기준선이 저 100이 기준선이에요, 지금? 100이 기준선이 이제 심리가 매수자 우위 지수가 100보다 크면 클수록 이제 시장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도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파란색이 매도자 심리고요. 빨간색은 이제 매수자 심리. 그다음에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매수자 우위 지수. 시장에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얼마만큼 더 많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잠깐만,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이 중에 지금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이게 무슨 지수라고? 매수자 우위 지수. 아, 이게 매수자 우위 지수.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지수가 이렇게 100까지 올라갔다, 100을 넘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네요? 훨씬 더 시장에 매수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때가 21년도 표구나 이게. 여기쯤이면. 21년도면 그때 우리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시장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던 시기였죠. 그게 요렇게 마치 이거 지금 이걸 보니까 나 그 느낌 나. 그랜드 캐년에서 지층을 파다가 여기 삼엽충 나왔네? 이 느낌.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라는 게 딱 보이네요. 그와 동시에 이 파란색이 뭐라고요? 매도자 우위 지수예요.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자 심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빨리 팔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은 많은. 딱 이런 시였으니 집값이 폭등했겠네. 그리고 이게 빨간 게 뭐라고요? 매수자 심리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이게 매수자가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았었다. 그렇죠. 이거는 매수자 우위 지수. 매수자가 이렇게 많았었다. 이런 얘기. 그랬다가 매수자 지수가 보니까 급전직하 쭉 떨어지고 반대로 매도자가 쭉쭉 올라가네요. 그러면서 역시 이 빨간 선은 바닥을 즉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게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네. 그렇죠. 데이터로 봤을 때 지난 역사가 이랬었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서 과거에 시장이 활발했을 때 아니면 뭐 식어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고 그때 왜 그랬었는지를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2010년도, 11년도 세상님이 경매를 처음 시작했던 여기에 출연했던 경매계에 출연했던 그 시절 하락기가 하락기인지도 모르고 투자했던 그렇죠.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겠네요. 낙찰받고 가격 빠지고 했던 그 시절 그게 딱 여기에 보여지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 1, 2월 달에 아주 그냥 저점을 찍었다가 살짝 매수자 심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시장은 과거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보면 저 매수자 우위 지수가 40을 넘어가는 시점부터가 시장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 기록을 보건데 여기 40선이 있습니다. 40선보다 올라갔을 때가 시장들이 반응을 했었고 지금 40선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매도자 지수도 60m로 내려왔을 때 시장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마지막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매도자 지수도 60까지 거의 가까워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자 지수도 지금 40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방송 결론이 여기서 대충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세요. 이게 이대로 가면은 내가 경기도라는 동네 좀 더 좁혀서 수원이라는 동네의 시장 분위기가 파악이 될 거야. 오늘 영상만 잘 봐도. 경기도는 원체 넓잖아요. 넓죠.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좀 편차가 되게 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거 하나만 보고 경기도 전체가 다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시장이 반응한다는 게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건지.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시장이 반응한다는 건데 보통 뜨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은 가격이 하락 중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정말 사야 될까, 지금이 바닥일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임장 다녀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그동안은 뭐 이러저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 집 사는 걸 조금 미뤘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 사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겠죠.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심리지수니까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서 보는 게 이제 매매가 전세가 증감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 1년 반 가까이는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계속 하락세였어요. 매매 가격 증감률 이게 그래프가 위로 갔었는데 밑으로 떨어져. 이게 이제 그렇죠. 매매. 21년 한 봄 여름 시장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22년 이제 하반기부터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몇 프로 상승, 몇 프로 상승 골프 시한 거고요. 다시 몇 프로 하락. 매주 이제 증감률 전주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거 주간 데이터예요. 그다음에 얘는 매매 가격이고 빨간 그래프는 이게 전세 가격. 전세 가격도 작년까지는 올라갔다가 올해 들어와서 또 전세 가격도 하락을 했었네요. 그래서 역전세는 날 거다라는 우려가 많았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하락폭은 보니까 줄고 있네. 하락폭 점점 자체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하락폭 그러니까 하락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락폭 자체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지금 제일 최근 데이터 보시면 매매는 이제 플러스로 약간 살짝 올라갔네요. 모습이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는 느낌. 그리고 전세도 거의 이제 원점으로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안 빠지고 있는 시기. 전세도 안 빠지고 있다. 여기가 지금 요 데이터가 지금 수원 데이터네요. 이제 아까 경기도 전체를 봤다가 지금 수원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간 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몰랐는데 수원 데이터가 현재 이랬었어. 지금 가장 최근 시장을 요약하자면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살짝 턴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은 이제 하락이 멈췄다. 까지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야, 재밌다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건 또 뭔가요? 조금 이제 기간을 조금 이제 줄여봤어요. 좀 최근 1년? 최근 2년? 이거네요? 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이제 8월 데이터까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21년도 2월 달쯤, 그죠? 그래서 4월. 그렇죠. 봄 시장이 이제 매매가 전세가 이제 증감의 정점이었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감률이 이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2년 이제 초 1월, 2월 들어서면서 이제 거의 증가세가 멈췄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하락세가 점점 하락폭이 커지다가 또 지난 12월, 1월 달. 22년 말 올해 초쯤에 이제 바닥을 찍고요. 하락폭이 제일 컸고. 그러고 이제 조금 그 이후로는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는 하락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데이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자, 앞에 상승 그래프 보실 때 이쪽 화면. 상승 그래프 보실 때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그래프가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집값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요 화면사에서 요 안에서요. 이게 지금 21년 예를 들면 3월부터 21년 이제 한 12월까지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 뜻이 뭐라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전에보다 덜 올라간다는 그죠. 근데 계속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이럴 때 여전히 오른다고 보는 거지 그냥. 근데 상승률이라는概念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폭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투자자만 돼도 이걸 눈치채.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눈치 못 채고요. 그냥 여전히 가격은 오르는 것처럼 오르는 줄 알아. 그래서 더 뛰어들어. 그래서 이때 연끌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안타까워요. 아니 그때 우리는 벌써 야 조심하자. 조심하자는 얘기도 했고요. 미리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좀 정리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한테 수업 듣는 분들은 그나마 그 얘기 들었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이런 데이터 보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냥 봤으면 우리가 아마 저 한복판에서 뉴스만 봤으면 이번 주도 가격이 올랐고 다음 주도 올랐고 계속 오른다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오르는 폭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올해 겨울, 작년 겨울에도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지던 게 지난 12월, 1월 달을 기점으로 찍고 떨어지는 그 하락폭을 줄이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가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장을 나가 보면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의 우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손님 뭐 매수 손님은 없어요.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도대체 얼마면 팔 수 있을지 감도 안 잡혀요.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최근 한두 달 정도 임장 나가 보면 그래도 얼마 정도면 팔 수 있어요. 손님이 이제 있네요. 네, 정도. 이제 사람이 돌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장만 다녀봐도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가 이제 바로바로 캐치가 되니까. 이게 바로 발품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현장에서 느낀 거를 나중에 데이터로 봤을 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발품 팔았잖아. 그게 한 3, 4주 지나면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저렇게 됐구나 라고. 그러니까 영상 시작하면서 세상님 하신 말씀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발품을 팔아라 라는 말이 이렇게 발품과 함께 검증하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또 예측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또 임장을 다녀와서 데이터를 보면 이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도 좀 예측이 되는 거죠. 현장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체감상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데이터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아니라 이건 다른 데이터네요? 네, 이건 이제 미분양 물량인데요. 아하, 경기도? 네, 경기도 전체를 한번 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분양 물량도 일종의 공급이다 보니까 저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집값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죠.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해야 이제 매매가든 전세가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저게 그러면 이게 딱 보니까 2017, 18년까지는 미분양 물량이 무지하게 많았었네요. 네.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급속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미분양이 아예 없는 이 시기가 아마 그럼 21년이겠네? 그렇죠.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그러니까 안 봐도 보이네요. 이게 안 봐도 보여. 여기 21년이겠지 뭐. 아마 저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를 들면 동탄 같은 데 있잖아요. 동탄 2 이런 데들. 한때는 저희가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맞아요. 미분양의 무덤. 근데 저 시기에 미분양이 싹 사라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싹 다 팔리던 시기. 그러면다가 이제 다시 미분양이 또 쌓이기 시작하네요. 최근 들어 조금 이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걱정할 수준이라는 게 지금 여기 그래프상에 빨간 선 칠해 놓으신 거 이게 지금 걱정할 수준인 거네요. 전체 기간 동안에 이제 경기도의 평균 미분양 물량이거든요. 대략 한 10,000호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미분양이 경기도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한 10,000호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 한 6,500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걱정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는 거죠.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인데 1,000만에서 10,000호 정도의 느낌 이런 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라 되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미분양이 쌓였다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당장 뭐 미분양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미분양 없음 이거 뭐야? 자, 근데 수원은 수원은 거의 미분양이라는 게 있었던 적이 거의 없던 시기였어요. 애초에 아까 경기도랑은 또 완전히 다르네요.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미분양이 꽤 있었는데 수원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2017년 이후로는 미분양이 없는 거네요. 거의 0이에요. 계속 0이었다가. 그러니까 분양만 하면 다 완판이었던 얘기군요. 아니면 분양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또 공급이 또 있었었고요. 한 21년, 22년도부터는 계속 신규 공급들이 있었는데 거의 분위기도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기도 하지만 이제 수요들이 그만큼 받쳐주는 동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수원이라는 동네가 원래 그러니까 수원이 또 인구가 늘은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는 것도 한몫하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서 미분양도 계속 없는 거고. 그러다가 최근에 잠깐 있다가 또 그것도 없어졌네요. 지금 현재 마지막 8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15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건 없다고 보는 게. 미분양이 아니네. 15세대 비었어 이건데 미분양. 수원만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네. 수원은 그냥 통상적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미분양이라는 단어는 별로 없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만한 지역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미분양 자체가 그렇게 있는 데도 아니고 수원은 계속 인구도 늘고 있고 유입이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공급 물량은 얼마나 있을 거냐,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될 거냐, 요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 내년도까지는 좀 초과 공급되는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 넘어가면서부터 27년도까지는 이제 적정 이제 물량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공급이라는 게 이 파란 막대기. 파란 막대기가 공급량, 또 공급 예상량. 그리고 이 빨간 선. 이게
보통 이제 1년 동안 이 정도는 공급이 돼야 적정량이다라고 하는 평균치인 거죠. 통상 한 6천, 7천 정도네요? 6만 8천, 네, 6만 8, 9천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통상 경기도에 6만 8천, 7천 정도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적정 공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보다 많을 때 거의 막 10만씩 갈 때는 당연히 이제 남아 돌았고 근데 6만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25년쯤 가면 6만 이하로 떨어질 거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어드는군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공급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러네요. 걱정들도 그러니까 좀 하게 되는 거죠. 더 공급이 더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입주 물량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나 사인이 좀 있는 거네요.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가격은 또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줄 거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원은 어떤가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 올해까지는 좀 입주 물량이 있는 편이에요. 있었군요. 네, 근데 또 내년부터는 또 이제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수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미분양을 걱정할 그런 지역도 아니고요. 애초에 미분양도 잘 안 나는 동네인데 또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초과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군다나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미분양 데이터랑 비교해봤을 때 미분양이 애초에 없었어. 잘 안 났었어. 그러니까 이 공급 데이터를 보니까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안 났다는 얘기는 공급이 되는 만큼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앞으로 향후 24, 5, 6년 가면 공급조차도 또 이제 없다. 그나마 줄어든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시그널 봐가지고는 수원이 지금 가격이 오를 요인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거네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간다고 말고 일단 자세히 보세요. 일단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건 아까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군요. 네, 그래서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이제 중공 물량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보시면 인허가 물량하고 착공 물량이 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저게 진행이 돼야 공사가 진행이 돼야 준공이 되는 거니까 한 3년쯤 지나서 2018년도에 이제 준공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죠. 인허가가 된 다음에 한 2, 3년, 3년 전 지나야 준공이 되는 거죠, 보통. 네, 그렇죠. 근데 후행 지수네. 15년 이후에는 지금 인허가 물량하고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준공 물량 자체도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네요. 좀 전에 그 입주 물량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제 24년 이후에는 그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나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 다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좀 더? 이거 꾸준히 봐라 이거구나? 그렇죠. 야, 영상 막 돌려서 뒤로 볼 게 아니라 쭉 따라오세요. 그 다음 데이터가 또 있네요? 네, 이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데요. 이제 얼마만큼 전세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이제 한 데이터로 표현한 거군요. 그러니까 남냐 모자르냐 이 얘기네. 그렇죠. 전세 물량이 지금 충분히 공급이 되느냐 아니면 모자른 거냐. 결국에는 전세가 부족하게 되면 전세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전세가가 상승하면 또 매가를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공급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그럼 저게 그래프가 저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일단 저기 옆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100을 초과하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부족한 거네. 그만큼. 근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선이 대략 한 140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원은 전세 공급이 부족했던 시장. 항상. 근데 지금 현재 마지막 데이터가 102를 넘었으니까 일단은 거의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시기까지는 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 빨간 선이 기준선이 아니라 평균선. 평균선이군요. 자, 빨간 선은 평균선이고 기준선은 100이야. 그래서 100이면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맞았어. 근데 수원은 보니까 통상적으로 항상 공급이 부족했네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부터 본 데이터가 다 일맥상통해. 미분양 없어, 집 부족해, 전세 부족해요. 계속. 맞아요. 수원은 계속 그랬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겨울 동안 전세 물량이 조금 남았었네. 잠깐 남았다가 금방 회복하네요. 금방 회복하고 이제 수급이 맞았다. 근데 지금 저 그래프상 다시 공급이 전세가 부족한 걸로 갈 것 같은 느낌을 막 풍기네. 그렇죠. 저 그래프는 그렇게 보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주택구입 부담지수란 건 또 뭔가요?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중위소득의 사람이 네. 그 지역의 중위 가격의 주택을 살 때 자기 소득이 얼마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되느냐. 네. 라는 소득의 몇 %?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아, 내 소득의 지금 보니까 20%? 네, 이런 뜻이야? 그 정도. 내 소득의 20%를 지출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게 평균인데. 라는 거죠. 3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 뜻이고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15%, 14.7 이럴 때는 네. 그만큼 사기가 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그만큼 쌌다라는 뜻이네.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가격이 싸게 보였다는 얘기겠죠. 30% 이러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다. 네. 그러니 수요가 뚝 떨어졌겠네.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좀 감소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23.5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저 추세가 또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게 부담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내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반대로 내 소득이 올라가면 부담은 내려가겠네. 그렇네. 이제 그런 네. 게 보여주는 거군요. 보통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은 안 오른다고 그러죠. 그렇죠. 두 개만 빼고 다 올라. 월급과 그러니까 성적만 빼고 다 올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도 그런 거죠. 저게 평균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좀 더 가까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다시 평균선을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도할 타이밍을 이제 좀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게 참고할 수도 있는 지표인 거죠. 결국 이제 저 지수가 내려오면은 살 사람은 많아지고 네. 지수가 올라가면 살 사람이 적어지고 네. 이렇게 또 가는 거네요. 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다. 그렇죠. 자, 그런 걸 받고 이제는 매매 거래량 증감이라는 표가 또 있네요. 정신없네. 최근에 좀 뉴스 보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뭐 올 초 대비 뭐 전년 지난 맞아요. 분기 대비 거래량이 뭐 2배, 3배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가격이 이제 바닥이다. 네. 막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비교하는 시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올 초 대비해서 보면 거래량이 2배 내지 3배. 올 초에 비해서 늘었겠지. 네, 늘어난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2-3배 늘었다고? 막 이러는데. 그럼 거래량이 폭등했는데? 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한참 이제 시장이 잘 나가던 시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뭐 19년, 20년, 21년 상반기랑 비교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없던 때랑 비교해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딱 지난 겨울, 거래가 거의 없을 때 그때에 네. 비해서 많아 보이지.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뭐 200건, 300건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1000건이야. 네.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옛날에 잘 될 때는 6,000건? 뭐 3,000건, 보통 3,000건 정도는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잘 나갔던 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조금 평균값도 아직 안 간 거거든요. 네. 예년 평년치로가 그런 것도 아니야. 이제 가야 되는 거네요. 이제 조금 온기가 돌아요. 이제 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1도였다가 2도가 되면은 2배가 된 것 같지. 네. 그 얘기군요. 네. 자, 그래서 거래량도 봤을 때, 그러니까 한창 때에 비해서는 아직은 미진하다. 하지만 지난 겨울 아주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살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전세가율입니다. 수원시에. 이거는 전세 비율을 말하는 건가 보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그렇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가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을 보시면 한참 고점일 때는 한 80, 그러니까 매가 대비 80%까지 전세가가 올라갔다. 거의 전세랑 매가랑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4억. 그렇죠. 뭐 1억짜리에 전세 8천. 네. 그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죠. 그 얘기는 매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 기간 동안에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전세가 자체가 떨어졌다기보다 매가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전세가도 조금씩 올라갔어. 근데 그에 비해서 매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지금 매가 대비 한 60% 정도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갭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네. 그렇죠.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은 전세가율이 좀 그래프 보시면 아직은 고개를 안 들고 있거든요. 하락 후 보합세.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표와 약간 다른 지표네요. 네. 그동안 봤던 지표는 오를 거를 계속 이제 표시했는데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지금 전세가율만 봐가지고는 전세가율은 아직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아직은 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저것만 가지고는. 근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게 바로 저 전세가율이라고. 맞아요. 갭 투자할 때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 얘기거든요. 아직은 조금 저 데이터는 아직 반응이 좀 아직 없다. 그래서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시장인 거예요. 흔히 투자 세계, 투자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갭 투자자들은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시장.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 된 거네요. 재밌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데이터 분석, 지역 분석의 8대 지수를 우리가 하나 좀 훑어봤어요. 첫째, 매매 전세 증감률, 두 번째 미분양, 세 번째 입주 물량, 네 번째 인허가 착공 물량,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세 수급 지수, 여섯 번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일곱 번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여덟 번째 전세가율까지 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야, 이것만 쭉 훑어봐도요, 그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겠는데요? 자, 어떤 좀 큰 광역 지역들 선택을 할 때 이제 저 정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서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걸 한번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화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수원에 대한 8대 지수를요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네. 요거 사진만 딱 찍어가도 벌써 청기두설이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벌써 수원에 대해서 웬만큼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수원에 대해서만. 내가 혹시 수원에 관심이 있다, 또 수원에 투자할 사람이다, 오늘 영상 진짜 이거 꿀이다, 꿀. 이거 계속 봐야 된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지. 앞으로 시장이 폭등할 것 같은지 폭락할 것 같은지. 지금 보면 뭐 경기도 포함해서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바닥을 다졌고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약간 뭐 그런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금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전세가율 하나만 빼고는 약간 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만 이제 그런 추세를 따라와 준다고 한다면 이제 뭐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쯤이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몇 달쯤 지난 후에 다시 봤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다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수원이라는 큰 지역이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요. 수원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수원이 원체 넓다 보니까 수원에서도 어디가 조금 더 구가 아까 4개가 있었잖아요. 4개 구.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인 세부 지역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인구 데이터거든요. 이제 각 구마다 해서 인구수, 세대수, 세대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거래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수요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인구수를 보시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권성구하고 그다음에 영통구가 지금 인구가 제일 많구나. 권성, 영통. 그리고 세대 원수도 보시면 다 2.3, 2.35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최소한 한 집당 한 3명 정도는 산다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0평형 이런 이제 그런 사이즈들의 아파트들이 좀 수요가 많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원시 인구가 지금 줄다가 다시 늘기 시작했군요. 네. 한동안 2017년 이후에 좀 인구가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인구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늘고 있는구나. 느는 요인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면 어디에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늘었느냐. 뭐 현재가 어디가 인구가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디가 인구가 늘고 줄었느냐를 보면 역시나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은 영통구하고 권성구가 10년 동안에도 인구가 지금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 신도시침이 있는 곳이고 팔달구랑 장안구는 사실 다 구도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도고 어쩌고 하면서 인구가 빠져나갔군요. 아하. 자, 평균 연령도 있네. 네. 이왕이면 젊은데. 그렇죠. 뭐 젊은 게 좋다고 말하듯이 뭐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좀 어떤 주택의 구입에 대한 니즈들도 많을 거고요. 거래도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보시면 수원시 평균 연령이 한 41.5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평균보다도 젊은 지역이 이제 영통구 38.5세. 확실히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있고 해서 그런가 확실히 젊고 아까 봤던 대로 인구가 줄고 있던 장안구, 팔당구는 역시 높네요. 나이가 그리고 많죠. 이제 권성구는 평균이고 그리고 이제 30대 비율 만 30세에서 만 60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이유는 저 나이대 연령들이 가장 이제 주택 그 가장 많이 매수할 니즈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구도 많고 젊기도 하면서 저런 나이대 연령이 많은 게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역시나 이 데이터도 봤을 때 권성구나 영통구에 그런 연령대 인구가 많은 걸로. 특히나 영통구는 50% 넘었군요. 전입 탑 15. 네, 이제 어느 지역하고 인구 교류가 많이 있느냐 이제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수원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네. 어디에서 수원으로 많이 오고 수원 사람들 어디로 많이 이사를 나가느냐. 먼저 이제 어디서 수원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봤더니 이제 화성하고 용인이 압도적으로. 주변이겠네 역시. 그러네요. 네. 저거는 주로 화성이나 용인에서는 수원으로 들어오겠네. 많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항상 인접한 지역하고의 인구 교류가 제일 활발한 것처럼 나타나니까 반대로 이제 나가는 거. 수원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가느냐 봐도 역시 화성이나 화성하고 용인과 이제 평택과 성남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다 인접 지역하고 많이 움직이네요. 네. 역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걸 토탈을 내보면 자 화성시로는 좀 인구를 뺏기고 있죠. 화성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작년 1년 동탄 이런 게 있나 보다.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인구를 좀 뺏기고 있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인구를 거의 들어오고 이제 있구나. 용인이나 성남에선 들어오고 있고 네. 화성으로 좀 나갔네요. 네. 평택도 약간 나갔구나. 네, 평택이 아마 그 삼성전자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간별 입주 수요? 이건 화성시에 이제 화성시로 왜 많이 나갔을까?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화성시로 많이 나갔길래 그 이유까지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혹시나 입주 물량이 많았었나라고 봤을 때 그닥 입주 물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신도시나 어떤 입주 물량 때문에 수원 인구가 글로 빠져나갔다기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이나 이런 일자리 이런 거 때문에 인구가 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네. 일자리 문제. 그럼 용인도 이렇게 흘러갔다. 용인도 뭐 특별히 입주 물량이 없는 거 보면 이제 용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인구가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거고 오히려 용인에서 인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인에는 신규 공급이 별로 없고 수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지역을 분석하다 보면 또 학군을 보게 되는데 중학교 학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셨어요. 네, 이제 엄마들이 보통 이제 집을 정할 때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군이니까요. 네, 그래서 수원시 소재한 중학교별로 학업 성취도, 이제 학업 성취도 중에서도 이제 국영수 과목 평균 점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 진학률, 요거 갖고 좀. 그러니까 이건 학업 성취도 점수 때 본 거군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광교랑 영일, 영덕이면 다 영통 쪽에 있는 건가? 네, 맞아요. 역시 영통구 쪽이 좀 높고. 그 학교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일단 걸로 나오고. 한 단계 높네, 그냥 딱 나머지 애들보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목고 진학률도 영동, 영덕, 광교면 역시 또 영통에 있는 애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이게 그 데이터군요. 네. 수원에 있는 전체 중학교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저기 광교수중, 그다음에 영덕중, 그다음에 영일중 요 세 개 학교가 거의 압도적으로 공부도 잘하면서 그래도 특목고도 좀 많이 보내는 학교에 속하는.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저런 학교 근처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더 선호도가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 학교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 상위 20개 교가 어디 있나 봤더니 영통구에 압도적으로 한 10개. 역시. 그다음에 장안구에 5개, 권선구 3개, 팔달구 2개. 그래서 일단 영통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통에 아파트도 밀집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영통이 경매 투자하기가 되게 용이했었거든요. 역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그럼 이제 신규 아파트들도 많고 그렇죠. 학군 좋은 이제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하는 쪽에서도 아니 수요적 측면에서도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그 영덕중학교 윗지를 딱 표시해 주셨네요. 그래서 한번 그럼 영덕중학교가 어디 있고 이제 어느 학교 공부 잘한다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럼 학교가 어디쯤에 있고 그럼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제 가볍게 한번 본 거죠. 저게 무슨 역이야 이게 지금 이게 청명역이군요. 청명역 수입문당선 수입문당 청명역 앞에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영통 에듀파크 아파트를 보신 거네요. 그래서 그 에듀파크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흐름을 본 거고요. 지금 뭐 매매가가 한참 오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지금 보합세인 거고요. 하락했다가 저 파란색은 살짝 꼬리를 들었네요. 저게 매매가인가 보네. 그리고 빨간색이 전세가고요. 전세가. 전세가는 얘도 역시 아직 꼬리는 잘 못 듣고 있군요. 아까 수원 전체를 봤을 때랑 비슷한 형상이네, 얘가. 맞습니다. 일종의 대표 단지네요. 그 수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현재는 좀 매매가 전세가 갭이 좀 벌어진 상태죠. 그러네요. 근데 한참 이제 매매가 전세가 갭이 적었을 때가 한 17년도 한 하반기쯤 그래서 그때는 갭이 무려 4천. 그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벌어졌군요. 자, 그 다음 영일중학교 옆에 있는 신나무실. 신나무실 건영. 저 주변은 대부분 이제 대형 평대들이 많아서 이제 보통 30평대를 주로 찾았는데요. 봤더니 얘도 아까 좀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죠. 매매가는 꼬리를 들었고 전세가는 역시 꼬리를 못 들었고 전세 비율도 약간 벌어졌고. 현재는 그래서 갭이 한 2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갭이 제일 적었을 때가 한 17년도 말 18년 초에 그때 5천이었다. 이 데이터 보시는 분들은 그때 사놓을 걸 막 이러겠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17년도 한 여름 하반기까지가 저점이었어. 저렇게 투자하기 가장 좋았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갭 투자하기 딱 좋았었죠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쫙쫙 벌어지기 시작했죠.
보통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그렇지.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고 그다음에 소득을 보자. 물론 이제 또 소득이 높을수록 어떤 주택 구입에 대한 니즈도 높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수원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데는 영통 쪽에 일자리가 좀 흔히 우리가 아는 삼성, 기흥, 기흥이 여기 있는 거죠. 네. 그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을 보자 그러면 역시나 영통 쪽이 소득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영통구가 일자리도 많고 소득도 많고, 그다음에 건성구.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봤던 데이터들 계속 영통하고 건선 쪽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네요. 자, 평당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나오네. 자, 가장 궁금한 거. 각 구별로. 그래서 현재 지금 평당가를 보시면 역시나 영통구가 평당가는 제일 높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건성구가 평당가는 제일 싸군요. 싼 지역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영통했더니 영통이 분당에서 수원에서는 그래서 영통이 수원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 동네하고 제일 싼 동네라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영통구에서는 제일 싼 동네 속하는 이제 뭐 망포동, 메탄동, 뭐 영통동 이런 데들 평당가가 대략 한 1,000만 원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가격이면 건성구에서는 가장 비싼 동네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격대들이 좀 서열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교하고 건성구하고 넘어가면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그런 얘기네요. 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엔 입지는 남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통이 꽤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를 보고 수원을 보고 왔어요. 수원 중에서 우리가 영통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파볼까요? 좋아요. 영통을 깊이 있게 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통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려요. 드디어 이제 투자에 대한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통에 대해서는 뭐부터 볼까요? 여태까지 봤던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전세가 흐름을 보시면 수원의 다른 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아까 보였었거든요. 근데 영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 개 구들에 비해서 고점이 훨씬 더 빨리 왔어요. 그만큼 가격 상승이 더 빨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고점이 먼저 형성이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긴 한데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락하는 것도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마무리되는 시기가 저점을 찍는 것도 빨랐다. 훨씬 빨랐고 하락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구들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7, 8월 달에 벌써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딴 데는 아직 상승이 안 보이는데 여기 보였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투자할 때 지역 분석할 때 뭐든지 핵심지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수원선은 확실히 영통이 핵심이고 거기가 먼저 움직이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 현상을 딱 여기서도 보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영통의 한번 입주 물량을 보시면 뭐 20년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거의 부족한 상태거든요. 영통도 꾸준히 부족하군요. 크게 들어오는 물량이 없고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정량이 지금 공급되는 수준이고요. 25년도에 이제 한 2,000세대 정도 입주될 예정이고. 입주 예정. 25년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나 봤더니 이제 주로 망포동 쪽에 몰려 있더라고요. 망포가 하고 있죠. 그래서 망포동이 어디 들어오나 한번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영통 푸르지오 하고요. 영통 푸르지오 레센츠. 그다음에 이름들이 요즘 되게 어려워요.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파인베르 이렇게 25년도 3월에 이렇게 두 개 합쳐서 한 대략 한 1,5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 예정인 거죠. 내가 저 지역에 투자를 할 거나 아니면 저 지역에 물건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 무렵쯤에는 만약에 저 25년도 초반에 내가 뭐 전세를 갱신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감안하고 좀 빨리 빼든지 차라리 저걸 넘기든지 뭐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입주 물량 보면서 예측을 미리미리 해두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세가율도 지금 보시면 이제 전세가율이 다른 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편이에요. 전세가율이.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갭이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갭이 크다. 끝에 보시면 약간 그래프가 아직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좀 마치 이건 매가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네. 매가가 살짝 올라가니까 그만큼 영통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영통구 안에서도 어디가 인구가 많느냐? 영통구 안에 또 이제 동이 몇 개 있겠죠. 광교, 그다음에 원천동, 메탄동, 망포동
이런 순으로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제공한 데이터다 보니까 각 이제 동별로 일동, 이동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광교 일동하고 뭐 광교 이동이 뭐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쪽에 더 인구가 많이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수원 평균에 비해서 영통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한 대략 인구 한 16%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입주 물량도 그동안 뭐 광교를 비롯해서 꽤 들어왔다는 얘기죠. 광교가 영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광교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맞겠죠. 동별로 보시면 역시나 뭐 영통동, 광교동 이런 데들이 뭐 대부분 주는 데가 어디야? 메탄동. 아 여기 재개발하죠? 재건축. 당연히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여기 재건축해.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갔어요. 나머지 그럼 다 대부분 인구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이런 거 맞다 여기 재건축했구나 아파트 털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재밌어 되게 이런 게. 저 결과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었으면 왜 늘었지? 뭐 줄었으면 왜 줄었지? 이제 그 원인을 먼저 아는 게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원인을 예상해보고 또 현재 실제로 확인해봐서 내 예상이 맞았는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들 지금 PD 다 안 졸고 있어 다들 못 졸고 있네. 너무 재밌잖아. 데이터 분석이 재밌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 영통동하고 광교동 이게 어디쯤인가 한번 이제 지도상에다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영통동은 기본적으로 삼성. 기흥 캠퍼스 딱 뒤에 붙어 있네요. 바로 뭐 딱 끼고 있으니까요. 인구가 뭐 안 늘어날래 안 늘어날 수가 없는 이런 동네. 평균 연령도 보시면 역시나 뭐 광교동, 뭐 영통동 이런 데들이 평균 연령이 좀 낮게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 뭐 다 젊은 축에 속하니까 젊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역시 또 동별로 이건 아까 우리가 구별로 본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본다. 역시 메탄도로 가니까 조금 비율이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구축 아파트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런 거죠. 역시 이 동네에서는 젊은 동네, 그다음에 3060 인구가 많은 지역, 그걸 같이 섞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망포 2동, 영통 2동, 광교 1동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네요. 그런 지역이 특히나 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메탄동이 역시 저쪽으로 가 있네요. 그렇죠. 역시나. 그래서 메탄동에서 재개발을 계속 하는 거야. 아파트를 계속 부셔요. 젊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합니다. 상권에 있던 학교들 광교, 호수중, 뭐 영일중, 영덕중이 다 여기 있네. 영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학교가 여기에 있더라. 대부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통에 대부분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을 표시해봤더니 또 여기 다 있는 거고. 역시나. 세 개 학교 빼고 뭐 영동중, 수원 다산중, 뭐 중앙기독중, 그다음에 망포중 이 정도까지도 학업 성취도도 높고 그다음에 특목고도 어느 정도 진학하는 이게 그래프를 좀 늘여놔서 그렇지 평균 점수율이 다 70점 이상이에요. 그런 거네요, 사실은. 그러면 뭐 지방이나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학업 성취도 꽤 되게 높은 거야. 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평준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자, 이건 무슨 그래프인가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봤던 아까 일자리하고 소득 그래프거든요. 영통구에서는 영덕동하고 영통동 쪽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궁금한 건데 이 그래프를 어디서 제공하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거기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우리 요즘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갖고요. 그냥 저도 편하게 그냥 여기서 참고하고 있는. 그렇죠. 야, 좋다. 이렇게 보기 편하네요. 자, 이것도 뭐 일자리 소득. 그래서 소득하고 일자리 다시 한번 합쳐놓고 보면 영통동 쪽하고 이이동 쪽에 이제 일자리도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도 좀 높은 쪽에 그런 거네요. 네, 이제 메탄동 보시면 일자리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소득은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분들은 거기 살면서 출퇴근을 비싼 데로 하는 모양이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게 일자리가 많으면서 소득이 좀 낮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뭐랄까 제조업이나 생산 쪽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일자리는 적으면서 소득이 높은 쪽은 조금 이렇게 화이트 칼라, 삼성전자 근무하시는 분들, 뭐 간부급들, 메탄동이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간부급들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평당가 시세를 한번 다시 한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영통 안에서도 일단은 광교 1동, 2동 게 부동산 진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동 단위가 법정동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우리 아까 인구 데이터나 이런 것도 다 행정동으로 이제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름들이 조금 틀려서 제가 매칭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2동이 광교 1동이고 원천동은 광교 2동이다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법정동과 행정동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광교 1동, 2동이 지금 평당가가 좀 높은 쪽에 속하고요. 반대로 메탄동하고 영통동은 조금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낮은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요런
지금 봤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영통 안에서도 어느 아파트가 좀 인기가 있는 좋은 건데 자 근데 솔직히 요렇게 아파트 단지 얘기까지 하려면요 여기서부터는 발품을 좀 팔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저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지역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투자할지는 임장을 나가서 발품 팔아보고 분석을 하셔서 그런 단지들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단지들만 추려서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요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역시 타 사이트를 언급해야겠지만 그런 걸 하더라고요. 1등 아파트와 꼴등 아파트를 골라줄게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골라주는데 그걸 돈 받고 골라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주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죠. 수업 시간에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지금 하면서도 자랑을 안 했었어.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거를. 근데 봤더니 자랑을 하더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한 게 구독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돈 받고 해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야. 하면 저절로 알게 돼. 따라가 보세요. 좀 더 따라가 갑시다.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하나씩 이제 단지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그 동네 투자하시기 전에 그럼 그 동네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단지가 어디냐,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 요건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통구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자연의 힐스테이트. 경기도청 앞에 있는 거죠. 바로 경기도청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급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가 나오는 이제 영구중학교하고 이때 수원 다산중학교를 끼고 있고요. 끼고 있다. 앞뒤를 끼고 있네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아주대학교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수원 안에서는 지금 영통구 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바로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광교중앙역을 또 끼고 있죠. 그렇죠. 신분당선을 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지금 광교잖아요, 광교. 광교에 있는 거죠. 자, 난 지금 경기도청이라 그래가지고 순간 옛날 도청 생각했어. 아니죠. 그렇죠. 경기도청이 지금 광교에 있는 거죠. 신청사죠. 그렇죠, 신청사. 자, 이 아파트 단지, 이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그 가격 추이를 한번 볼까요? 아직 얘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단지가 아니라서 아직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딱히 지금 볼 내용이 없긴 한데, 자, 최근에 지금 한 2022년 약간 이제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죠. 제일 고점을 찍었을 때가 호가가 한 15억이 살짝 넘어가는, 그랬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최근에 한 13억 정도. 고점 대비 한 2억 정도 받은 상태. 그것도 역시나 여기에도 저점 찍고 살짝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가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은 전세가는 약간 좀 회복이 더딘 모습.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갭이 한 6억 6천 정도 갭을 보이고 있네요. 거의 50%. 그러니까 역시 전세가율이 50% 미만인 그런 단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단지는 광교 호수공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될 거고요. 얘도 지도상에 보니까 뭐 위치도 좋고 학교도 바로. 가장 지금 공부 잘한다고 하는 이제 광교 호수중을 근거리 끼고 있죠. 초등학교도 가깝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뭐 이런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얘들도 역시 광교 아파트라 연식이 10년 안팎이네요. 14년 때 입주를 했으니까요. 이제 10년 차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격이 한 12억, 13억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은 게 한 11억 5천. 그다음에 전세가가 지금 한 5억 3천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갭은 한 6억 정도 약간 넘어가는. 근데 좀 전에 봤던 자연의 힐스테이트는 1, 2월 달에 바닥 찍고 살짝 올라간 느낌이 보이는데 얘는 지금 떨어진 가격에서 보합하고 있군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약간 그렇구나. 아까 자연의 힐스테이트보다 얘가 약간 살짝 그쪽이 먼저 움직였네. 역시 그런가. 수원에서 영통이 먼저 움직였다. 그럼 영통에서는 그러면 아까 그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먼저 움직인 거네요. 그렇죠. 대장이 움직여야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 호수가 이론이잖아. 호수에 돌멩이 던졌어. 그랬을 때 가운데가 먼저 움직이고 양쪽으로 퍼져나가도 여기서도 좀 이렇게 보이네. 살짝. 신기한데요, 역시.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입지적으로 조금 앞에 봤던 두 단지보다는 좀 빠지지만 그래도 구축 중에서는 좀 괜찮은 동네. 캠퍼스 바로 앞에, 정문 앞에 있는 거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그런 거네요. 메탄중학교 끼고 있고. 메탄이브 하늘채 아파트고요. 뭐 보시면 메탄중학교 바로 단지 앞에 끼고 있고요. 위에는 또 초등학교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옆에 정문 앞에 있어. 그냥 걸어가. 걸어서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입문당선 수원시청역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구청도 있고 뭐 이러네요. 뭐 거주하는 여건으로는 완전히 뭐 나무랄 데 없는 딱 그 구시가지 중심지 이 느낌이에요.
가격 추이를 보니까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상태. 네. 가장 가격이 올랐을 때가 한 8억 4천, 현재 한 6억 5천 정도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다 이거 30평대 위주로 먹었죠? 제가 지금 투자로 할 때는 기준으로 삼는 게 일단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 연식으로는 5년 이상. 5년 이상 됐고 25년 미만. 25년 미만. 네, 신축 단지들은 이제 거품들이 좀 껴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25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재건축 또 해야 그런 되고. 얘기들이 나와서 또 거품들이 끼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5년 이상, 25년 미만. 그러면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는 못 하시겠네. 다 30 넘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분당 같은 데는 거긴 30년이 다 넘었어 이제. 근데 걔들은 똑같이 30년이라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분당 같은 데 입지적으로야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전세가. 맞아요. 전세가 자체는 이제 크게 오르지 못하니까 좀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뭐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실수요 대비. 실수요 아니면 진짜 힘든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고점 한번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아직 반등의 기미는 살짝 아직 안 보이기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아파트가 영통골 현대일스테이트. 어떻게 보면 영통 안에서는 가장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한 동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입지가 어디입니까? 메탄중 옆에 있고. 좀 전에 봤던 메탄 위브 하늘채 바로 위쪽에 바로 위로가 있고요. 재건축하는 단지들도 뭐 있고요. 그래서 꽤 큰가 보네요. 요 단지는 조금 큰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는 지금 갭이 한참 적었을 때가 한 16년 말 17년 초 정도. 가볍게 투자하기가 좋았을. 지금 이제 7억 6천까지 올라가고. 당시 매가가 한 4억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갔다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가격이 상승을 갔다가 지금 5억대로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맨 앞에 봤던 그 자연인 힐스테이트, 걔들이 일단 저점 찍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아직 저점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등이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겠다. 근데 저점 찍고 횡보는 하네요. 더 이상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그래도 뭔가 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 뭐 반등이라고 해서 뭐 가격이 막 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하는 얘기들이 좀 들리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정리하기 전에 태산이 만약 여기 아파트 중에 하나 고른다면 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투자 가치만 봤을 때 어떤 걸 딱 고르고 싶어? 1번 아니면 2, 3, 4? 당연히 투자금만 된다면 1번을 고르겠죠. 무조건 1번이에요. 그냥 어딜 가든 항상 그 동네에서 핵심으로 가라?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지역에서 A급지, B급지, C급지로 구분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A급 단지, B급 단지, C급 단지 구분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제일 좋은 걸 내가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근데 뭐 여건상 자금도 그렇고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타이밍을 잠깐 놓쳤다라고 했을 때 A급 지역이 움직이는 걸 봤다면 거기 가서 투자할 물건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다음 흐름이 올 수 있는 B급지, B급 단지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내 자금 사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굳이 여기 안 들어도 돼. 얘가 움직였구나. 얘 움직였으면 그다음 얘 움직이겠지. 다음 동네 가서 기다려서 된다. 기다리고 맞습니다.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충분히 지켜보고 천천히 해도 된다. A급 지역이 움직이긴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좀 전에 봤던 뭐 B급지, C급지 지역들도 따라간다. 그 따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00% 완벽한 조건이라면 무조건 1단지로 가겠지만 그렇죠. 1급지로. 근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 2급지, 3급지도 가서 기다릴 수 있다.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거주랑 투자는 항상 구분해야 된다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타이밍에 올 수 있는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총평을 하자면 지금 보시기에 그럼 수원은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원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는 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진 것 같고 더 이상 빠질 거라는 가능성은 막 찍어 대충 막 찍어 괜찮아 20% 15%? 오케이. 그러면 80% 이상의 확률로 안 빠질 거다 또 오를 거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보면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당장 데이터가 변했다고 시장이 막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아무리 짧아도 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계속 흐름을 봐야 그 다음 이제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우리 이렇게 오늘 수원 봤잖아요. 동네 또 한번 봅시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울, 경기, 전국을요 이렇게 순회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봤던 수원을요 몇 달 후에 또 보는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변해갔는지 시리즈로 갈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많이 구독해 주시면서 또는 어디 좀 분석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뭐 그중에 우리가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가도 되잖아.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돌 테니까. 네. 그리고 내가 당장 반심동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냥 아지트 찾아오세요. 와서 세상님이 진행하시는 심화반 데이터 분석 강의 들어. 그러면 거기서는 왜 수강생분들의 원하는 지역을 거기서 미리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어차피 제 수업은 소수정예잖아요. 그렇죠. 소수정예야. 몇 명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동네 빌려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팔 거예요. 첫 주차에는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요. 2, 3, 4주차에는 정말 원하는 지역들 선택해서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렇죠.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 오늘 이렇게 봐도 재밌는데 내가 관심 있는 데를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 네.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물론 아지트 오기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몇 달 후에 네가 원하는 동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씩 훑어 가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나요? 안녕.